자, 이번 주 기말고사 역사 대비 필기노트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역사는 사실 양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사랑 이슬람 했던 것보다는 조금 양이 많아서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 같은 게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교과서를 꼭 한번 정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음, 그냥 이 정리 영상 가지고만 아마 하면 그냥 다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교과서로 정리하시고 이거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조금만 힘내서 우리 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하죠. 중세 시대의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중세 문화, 중세 시대의 핵심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중세는 결국에는 우리가 유럽 중세는 결국에는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확산되고 하느냐를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제 그 문화를 가기 전에 우리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 서로마, 즉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된 상황 속에서 서로마 지역에 내려왔던 게르만족의 일부였죠. 게르만족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훈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압박을 하고 그리고 게르만족이 있었던 지역에 여러, 여러 다양한 민족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하면서 게르만족이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서유럽이 여러 나라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에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는데요. 다양한 다른 왕국이 있었지만 프랑크 왕국이 그나마 가장 오래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쵸. 그리스도교를 수용하면서 그쵸.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모습에 로마 교회는 당연히 프랑크 왕국을 이제 지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프랑크 왕국의 황제였던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자, 우리 전성기의 황제 또는 전성기의 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업적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죠 영토 확장은 들어가는 거였죠. 영토 확장. 그리고 그쵸 크리스토교와 관련된 학문이라든지 문화들을 융성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롤루스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카롤루스 르네상스. 그만큼 학문과 문예를 엄청나게 많이 발달시켰다라는 것까지 카를로스 대제의 업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크리스교도 전파하고 문화도 막 부흥시키고 하는 모습에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 카를로스 대제가 굉장히 이뻐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카를로스는 이제 서로마 황제의 역할을 역임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카를로스의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융성하게 되면서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 그리스도교 문화를 모두 다 융합하는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역사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전성기를 찍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 왕국도 결국 분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을 하게 됐고요. 이 분열을 하게 되는 계기, 이 분열을 하게 되면서 맺었던 조약이 있었는데 바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면서 이제 각각이 왕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죠. 서프랑크는 이후에 프랑스가 되고요.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의 기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열렸는데요. 중세의 기본적으로 우리 중세를 지탱하고 있는 크게 큰 제도가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우리 봉건제는 이미 중국에서 주나라 할 때 봉건제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국의 봉건제와 유럽의 봉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에 기반한 봉건제였고, 자, 중국은 혈연 관계에 기반한 봉건제였고, 유럽은 뭐였죠? 계약 관계에 기반한 봉건제였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 형식을 잠깐 살펴보면 주군이 있고 봉신이 있습니다. 이 주군은 제후가 대부분 주군이었고요. 봉신은 기사가 대부분 봉신으로 임명이 됐었는데 이 주군은 봉신에게 영토를 줍니다. 그럼 영토를 받은 봉신은 바로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죠. 자, 이 둘의 관계는 혈연 관계도 아니고요. 바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쌍무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가끔 문제집을 풀다 보면 여러분 쌍무적이란 표현이 나와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군과 봉신이 서로 영토를 주고 충성을 받는 이 둘의 관계를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데 이 계약 관계에 기반한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기사들은 자기보다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삼고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고요. 주군 같은 경우는 땅을 지급하면서 어, 이제 봉신으로 임명을 하는 거였죠. 그 이 둘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고요. 이 주종 관계는 그냥 주종 관계가 아니라 무슨 주종 관계? 계약 관계에 의한 주종 관계다. 여기 별표를 꼭 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건제에 크게 주종 관계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장원제 형태가 있었죠. 장원제라는 거는 그 마을 농촌에 있는 공동체를 자급자족에 의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장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장원을 운영하는 제후 또는 주군이 자기가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원하는 건물도 짓고 땅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하는 자급자족에 의한 운영체를 장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주군에게 또는 제후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바로 그게 농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군, 즉 제후는 농노들에게 세금을 받고요. 그 세금으로 직접 자급자족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장원제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그쵸, 독자적 운영이었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봉건제의 특징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먼저 계약관계에 의한 주종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쵸, 독자적 운영의 장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했던 게 농노였습니다. 농노. 농노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농민과 노예적 요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농민적 요소고 어떤 게 노예적 요소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적 요소였고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지급하고 결혼 가능하고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은 농민적 요소였죠. 그래서 농민적 요소와 노예적 요소가 다 갖고 있는 형태의 하나의 계급이 농노였다라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봉건제가 운영되다 보면 당연히 제후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자적으로 자급자족에 의해서 마을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제후는 당연히 간섭도 받지 않고 본인의 힘을 키워나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봉건제의 결과 그쵸.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왕권 약화의 형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 분권적 정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지방 분권적 정치 형태. 그래서 중앙 세력이 약화된다. 이 말은 즉슨 황제의 권한이 약화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크리스트교가 확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크리스트교가 확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교회는 왕과 제후로부터 영토를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아직까지는 교황의 권한이 황제보다는 약화됐기 때문에 교회도 왕으로부터 영토를 받아요. 그래서 왕과 제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힘이 쓸 수밖에 없겠죠. 다시, 교회는 왕과 제후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지원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힘이 셌을 것이고, 이 왕과 제후가 교회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꽂아 넣을 수도 있고요. 내 사람을 거기다 가서 일하게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내가 굉장히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진짜 종교에 대한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임명한 사람, 별로 여기 크리스트교나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속화되기 시작한다. 자, 세속화라는 건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걸 세속화라고 얘기했죠. 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성직자가 혼인을 하거나 성직을 매매하거나 갖다 파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교황 입장에선 이 교회의 세속화를 계속 극복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대표적으로 이 교회 개혁 운동의 내용은 어떤 걸로 설명했죠? 그렇죠.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들을 해 나갔었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 필사 과정에서 이 종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성경의 복사본들이 또 여러 개 나올 수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필사 작업을 통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해 나갔다라는 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교황과 황제의 이제 세력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왕 입장, 즉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직자 임명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 교황은 성직자 임명권이 왕에게 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그쵸, 세속화되기 때문에 교황 입장에서는 성직자 임명권을 본인이 스스로 가져와서 직접 성직자를 임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둘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서 이 황제권과 교황권의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카노사의 굴욕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이니 4세와의 성직자 임명권의 대립을 두고 싸웠던 거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키면서 황제가 다급히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교황권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사건, 황제권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었죠.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었고요. 이 카노사의 굴욕으로 결국에는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왔다? 그렇죠. 교황이 가지고 왔다. 라는 거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트교의 문화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 문화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세 문화였죠, 중세. 자, 중세 문화는 신중심 문화다. 신중심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심이라는 건 모든 거를 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즉, 그냥 신이 있어. 신이 있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자, 신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여러분 곁에는 이러이러한 신의 탄생 과정, 또 신이 이야기하는 신의 어떤 교리, 내용,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적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성적으로 신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했던 게 뭐였냐면, 그쵸, 신을 공부하는 신학이 발달하게 됐고요. 이 신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자, 스콜라 철학. 그리고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라는 게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책이었던 신학 대전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자, 이 말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즉, 신이 있음을 이성적인 사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신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신이 있음을 그냥 느끼세요. 이게 아니라 신은 이러이러해서 존재하고요. 신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의 가르침을 이행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신학대전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 신학대전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축 양식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 공부했었고요. 이게 고딕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자, 고딕 양식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높이 솟아오른 탑이었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탑. 이렇게 높게 높게 솟아오른 이유는 그렇죠. 하늘에 닿기 위해서. 즉 그렇죠. 천국에 닿고 싶은 마음을 건축 양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자, 요 그림 양식의 특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의 문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서로마 지역에 있던 다양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마쳐보고요. 이제 동로마로 가볼게요.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렀죠.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즉 서유럽과는 달리 황제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만큼 강화되었냐면 정치적 권한도 강했고요. 군사적 권한도 강했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 권한까지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황제가 종교적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어마무시한 권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스티니안스 황제였습니다. 유스티니안스 황제 업적 세 가지 기억해보자라고 수업 시간에 수없이 강조했어요. 첫 번째, 일단 유스티니안스 황제는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토 기본적으로 확장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이름을 딴 법전을 편찬하죠. 로마법을 집대성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유스티니안스 법전이라는 걸 편찬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합니다. 아까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죠, 황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적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성당을 건축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적, 유스티니안스 업적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없이 수도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수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당나라 수도 했었고 정통 칼리프 시대 수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아바스 왕조의 수도,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왕조 수도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우리가 각각의 수도를 통해서 이 수도의 어느 나라가 어느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성상 숭배 문제였어요. 자, 성상 숭배 문제가 왜 발생했냐? 그 이전에 프랑코 왕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성상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 성상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지금 이 동로마인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굳건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숭배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황제 이외의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상징물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즉 성상이라는 건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로마 지역, 즉 비잔티움 제국은 성상을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서로마 지역에서는 성상을 사용하자, 동로마 지역에서는 성상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를 두고 둘이 싸웠고요. 이 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의 성상을 사용하는 쪽은 로마 가톨릭으로, 성상 사용 금지는 그리스 정교로 이렇게 각각 교회가 분화됩니다. 동서교회가 분화되는 과정, 성상숭배 문제로 인해서 분화된다라는 거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이상 이어진 이 비단티움 제국이 쇠퇴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가지지 않고 몰락을 하게 되죠. 자, 땅을 받아야 그 땅을 기반으로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땅을 받지 못한 소작농들이 늘어나면서, 즉 자영농민이 몰락하면서 군사력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결국 이 셀주크 티르크의 이 예루살렘 점령으로 인한 십자군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계속 쇠퇴하다가 이슬람 제국에서 이어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과정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화 볼게요. 문화. 비잔티움 문화는 다 그리스 정교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정교. 자, 그리스 정교. 즉,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다 결합되어 있다.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던 이 지역이 고대 그리스이자 고대 로마이자 예전에 헬레니즘, 알렉산더 제국이 만들었던 알렉산더 제국의 어떤 모습까지 다 갖추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문화가 융합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 문화의 대표적인 우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정, 로마법을 집대성했다라는 거. 집대성이라는 표현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집이라는 건 모은다라는 거고, 대성이라는 건 자 모아서 크게 정리했다는 뜻이죠. 로마법을 다 모아서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대성이라는 표현 예전에 한 번 더 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훈고학을 집대성한 책 뭐죠? 자, 요거는 퀴즈로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듣고 있으면 댓글에다가 훈고학을 집대성한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조그만 간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훈고학을 집대성한 책 댓글로 지금 바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 3명.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빨리 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볼게요. 건축은 성 소피아 대성당 있었죠? 그쵸? 요거. 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의 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잔티움 문화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자, 러시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브 쪽에 영향을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키예프 공국, 지금의 러시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키예프 공국에서도 이 그리스 정교의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도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십자군 전쟁입니다. 내용이 많죠. 자, 내용이 많다고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선생님이 여러 반을 들어가서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대답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역사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까워요. 지금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끝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 배경 살펴보면 이슬람 세력이었던 셀주크 티르크, 우리 셀주크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했다. 자, 위협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렇죠.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는 서로가 다 공유하는 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다음에 크리스트교의 성지 순례를 금지시켜 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이 성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셀주크 티르크와 싸웠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황의 이름은 우르바누스 2세였습니다. 자, 사실 이름 여러분 다 외우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교황의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르바누스 2세. 자, 그래서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그쵸.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을 모았던 그 종교 회의의 이름이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거였습니다. 이 종교 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전쟁에 참여합시다라고 외치게 됐죠. 목적은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는 호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르바누스 2세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죄에 대한 벌을 사해주겠다. 벌을 면해주겠다라는 공약을 걸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제후, 기사, 상인, 농민들 모든 다양한 계층이 호응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의 여러 과정은 수업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1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성지를 탈환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후에 십자군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지만 이 십자군 과정에서 그쵸, 이익을 얻었던 계층은 상인 계층이었고 따라서 상인들에 의해서 점점 상업적 목적으로 이 전쟁이 변질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4차 십자군에서 상인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이 십자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질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공격했다 그랬죠? 그렇죠. 베네치아에서 여러 십자군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이 상인들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다고 얘기했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성지 회복은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그쵸. 교황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러면 교황의 권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락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제후와 기사의 해력도 약화될 겁니다. 자, 교황의 권위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거였고요. 자, 그 과정에서 그나마 이득을 봤던 계층은 상인 계층이었고, 이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 전쟁 와중에서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십자군 전쟁의 결과 세 가지. 첫 번째, 교황의 권위가 하락했다. 두 번째, 왕권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세 번째, 그쵸,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거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발달 볼게요. 도시 발달. 자, 이렇게 상업이 활발해지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당연히 무역을 하는 장소가 발달하게 될 거고요. 그 무역을 하는 장소가 바로 도시였습니다. 도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형성된 도시. 자, 그럼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그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장원의 구조에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가 있었는데 휴경지 같은 경우가 비료가 발달하고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그쵸. 이제 휴경지가 필요 없어져요. 그럼 이제 장원에서는 휴경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할 거고 농작물이 더 많이 탄생을 할 겁니다.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면 그 농작물 생산에 따른 잉여 생산이 발생할 거고요. 그 잉여 생산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겠죠. 근데 그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는 지중해 지역을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다가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그쵸 이제 북유럽까지 시장이 넘어가게 됐고요. 그 북유럽에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 서로서로 동맹을 맺게 되는 게 바로 한자 동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유럽 무역을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도시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상업에 뛰어들었던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제후나 이런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신이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자치권을 획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획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상인들끼리 서로서로 동업 조합을 만들어서 길드도 형성한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길드. 선생님이 예로 들었죠? 내가 탕후루 가게 사장님이면 그쵸 과일 가게 사장님, 그다음에 설탕 가게 사장님,
그다음에 마라탕 가게 사장님이랑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길드를 형성해서 서로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게 바로 길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되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진다는 소리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뭘 주고받죠? 돈 주고받죠.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화폐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노가 굉장히 이제 권한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농노들도 이제 어떤 상업 활동에 뛰어들면서 돈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며,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 올라가겠죠. 더 나아가서 흑사병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농노에서 노예적 요소가 사라지고 농민적 요소만 남게 되는 거였습니다. 농노의 처우, 즉 농노의 대우가 더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결국은 장원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모습들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장원이 해체된다. 자, 그럼 보세요. 장원이 해체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왕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왜요? 장원이라는 것 자체는 지방 분권이었어요. 다시 장원은 지방 분권이에요. 근데 장원이 해체된다는 소리는 지방 분권이 뭐가 된다는 소리죠? 지방의 반대말, 중앙, 분권의 반대말, 집권. 중앙으로 권력이 모인다는 소리고요. 이 중앙의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 거야? 왕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황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 권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장원의 해체는 왕권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의 권한이 올라가요. 너도 나도 왕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도 왕하고 싶고 쟤도 왕하고 싶으면 왕의 자리는 하나지만 우리가 이 자리 하나의 자리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왕위 쟁탈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위 쟁탈. 자, 그래서 대표적인 왕위 쟁탈 전쟁 두 가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영국 내에서 발생한 장미 전쟁. 자, 백년 전쟁 같은 경우는 여기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미 설명해놨죠. 이거 스토리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해볼게요.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그렇죠? 영국 왕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 과정에서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성 군인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전쟁을 이끌어 나갔고, 초반에 영국이 우세했지만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이 전쟁이 확 반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국 내에서 발생한 전쟁인 장미전쟁이 있었는데, 이건 랭커스터 가문, 요크 가문을 상징하는 가문의 상징물이 장미였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의 공통점이 뭐였죠? 그쵸. 왕위쟁탈전에 의한 전쟁이었다. 차이점 뭐였죠?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고, 장미전쟁은 국가 내의 가문 간의 전쟁이었다. 라는 거. 자, 또 이 둘의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쵸.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으로 왕권이 올라가게 되고 왕의 권한이 올라가다 보니까 왕위 쟁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을 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로 가봅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중세 사회를 살펴본 거고요. 중세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갑니다. 근대. 자, 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르네상스가 뭔지 읽어볼게요. 14에서 16세기 유럽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되살려 인간 중심 문화로 가자라고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에서 이제 교황의 권한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점점 중세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교황의 권한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고요. 자,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뭔가 이 신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즉, 야, 그 너희들이 말한 그 신, 그 절대적인 그 신을 믿고 그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저렇게 썩었는데 우리가 진짜 신을 믿어야 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이 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 이 중세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인간을 참고했었던 고대라고 하는 사회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게 어때? 이 고대는 인간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앞에 리를 붙여서 르 리를 이제 르라고 발음했는데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어느 시대 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인간 중심 문화를 다시 한번 탐구해보자라고 했던 게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우리 북유럽이라고 하는 북유럽 르네상스예요. 자, 왜 이탈리아였냐? 먼저 그리스, 로마, 즉 로마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탈리아였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는 인간의 포커싱을 맞춥니다. 즉 인간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하고요. 대표적인 인문주의 문학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흑사병 시대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다룬 소설이었죠.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어떠한 자연현상이나 과학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건 다 신의 계시다, 신의 행동이다, 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신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걸 직접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이 발달해요. 대표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있었죠. 원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지만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신의 이야기라고만 했던 여러 가지 과학 현상들이 이제 부정당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연구하고 직접 인간이 이제 탐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런 지동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 더 인간에 대한 연구 중심을 이야기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제 알프스 이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인간을 중심으로 했다면 알프스 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간에게 집중했지? 그건 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현실 사회 교회에 대한 부패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비판에 좀 더 집중을 해요. 대표적인 작품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작품 설명은 더 이상 안 할게요. 무신예찬, 유토피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알프스 이북에서 발달한 과학기술은 활판 인쇄술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인쇄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필사 작업하면서 그걸 가지고 직접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전달했죠.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즉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성경 같은 것들을 인쇄하면서 우리가 신을 비판하는 게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야기를 전달하는 또 신의 이야기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라든지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내용이 담긴 책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종교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타락한 교회에 부패한 성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나온 것이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레오 10세 교황이거든요. 교황이 면벌부라는 걸 팔게 돼요. 면벌부는 벌을 면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벌을 면벌부를 사게 되면 난 벌 받지 않아도 돼.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의식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면벌부를 사는 거죠. 즉, 이렇게 면벌부를 팔다 보면 교황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요. 교황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반대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의 잘못에 대해서 95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해서 크게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이제 인쇄술이 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인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정설이라는 걸 등장하는데 너가 면벌부를 사거나 이렇게 뭔가 돈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너는 그냥 너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네가 원래 정해진 구원대로 흐름대로 가게 돼 있다. 특별하게 뭔가 네가 돈을 이용해서 뭔가 구원을 살려고 하고 죄를 면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네가 그냥 열심히 지금 네 생업에 열심히 살다 보면 네가 이미 정해진 구원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칼뱅의 예정설이었고요. 교황의 권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 권한을 왕이 가져가려는 흐름도 보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국왕이 아예 교회의 수장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을 이끄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썩었어. 막 학생들 돈 받고 썩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반의 반장이 이제부터 이 반은 그냥 반장이 담임도 같이 해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썩어버리니까 영국의 국왕이 그냥 이 왕이 교회 수장 같이 짱도 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라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교황이 이끌었던 종교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다양한 종교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기존의 그리스도교를 이끌었던 교황, 그걸 우리는 이제 구교라고 부를 거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루터, 칼뱅, 영국의 국교회처럼 기존의 교황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종교 세력을 만든 걸 신교라고 말할 겁니다. 즉 구교와 신교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갈등을 우린 종교 전쟁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표적인 종교 전쟁은 30년 전쟁이라고 한 전쟁이고요. 이 종교 전쟁 과정 속에서 구교와 신교의 권력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결론만 살펴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조약을 맺는데 종교의 선택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신교, 즉 루터, 칼뱅, 영국 국교회 같이 교황을 부정하는 종교는 다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정식 종교로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는 신교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대신 너가 로마 카톨릭을 선택해도 되고 루터파를 선택해도 되고 칼뱅파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제후가 선택하는 대로 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조금 제약이 있는 거죠.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종교들이 정식 종교가 되어 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교의 권한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자, 이 부분 굉장히 방금 복잡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교개혁까지 살펴보면서 유럽 역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중국 역사 정리해서 올렸고요. 이슬람 정리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마지막 유럽사까지 정리해서 이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정리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역사 시험 잘 정리하셔가지고 고득점 100점까지 맞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공하세요.